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삼성은 미국이나 중국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2. 삼성과 SK의 선택은 옳았다. 3. TSMC의 질투.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앞으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수준의 한도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한미 경제안보 포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공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기업과 협의하고 있다.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의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도의 의미에 대해 지금 기업들이 어떤 단의 낸드를 생산하고 있다며 그 범위의 어느 수준에서 멈추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현실화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한계 지점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미국이 상한선으로 정한 구체적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수저우에서 각각 낸드 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른 랜드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14나노 이하의 로직 리메모리 반도체 18나노 이하의 D램 128단 이상의 랜드 메모리 생산에 들어가는 제조 장비와 자재의 중국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장비 수입을 포괄적으로 허가했는데 한국은 1년 더 유예 연장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내 업체들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이 아닌 만큼 이번 발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미국의 목표는 중국의 반도체 개발을 막는 것이지 동맹국인 한국의 반도체 업체를 괴롭히는 것이 아닌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에스테베스 차관도 이날 중국 첨단 반도체 견제를 위한 수출 통제에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꼽고 수출 통제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동맹 기업들의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이와 관련 한국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곧장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미래 기술 수준 안도 설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며 양국은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이 운영 중이거나 투자 중인 사안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장비 포괄허가의 연장과 기술 수준 설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사업장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 정부가 중국 내 생산시설을 외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 개별적 심사를 거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 기업들은 별도 협의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 정보 공유가 있었다며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개별 심사와 같은 절차적 부담이 늘고 일부 장비 승인을 두고 규제 당국과 이견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미 상무부는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슈퍼 컴퓨터용 반도체 칩 등에 대한 제한적 수출 통제 및 특정한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새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의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 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공식화한 것으로 이번 조치는 곧 발효됩니다. 새 조치에 따르면 우선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18나노미터 10억 분의 1위 이하
D램 128단 이상, 랜드 플래시 팀팩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 칩 등을 초과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기술을 미국 기업이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이 전면 통제되는 셈입니다. 상무부는 주원의 규칙으로 발표된 이번 수출 통제는 중국이 첨단 컴퓨팅 칩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와 첨단 반도체를 개발 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기업이 중국 내 생산 시설을 소유한 경우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됩니다. 미국 기업의 반도체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뿐 아니라 미국 기술을 사용한 제3국가의 제품에도 적용되는데요. 한국 기업들처럼 중국 내 다국적 기업은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한국 기업 가운데에서는 삼성전자가 중국의 낸드 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 하이닉스는 D램 공장, 후공정 공장, 낸드 공장 등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당장 한국 기업이 입을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산업부는 수출 규제 대상인 첨단 컴퓨팅 칩과 관련해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되는 슈퍼컴퓨터가 극소수여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가동 중인 스콕 공장, 삼성 시안 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미국 수출 통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 산하 수출 통제 워킹그룹을 통해 이번 조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며 미 상무부 설명회와 60일간 진행되는 의견 수렴 절차 등에 참여해 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장 중국 공장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공장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으로부터 개별 허가 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계 관계자는 일부 우려는 있지만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완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로이터 통신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제재의 직격탄을 맞지는 않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다만 개별 심사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장비 승인을 두고 규제 당국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각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영업 비밀 노출 우려 등 불확실성이 늘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등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대중 수출 실적이 일시적으로 악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돼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 관료가 중국에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도 향후 반도체 장비 수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되는데요. 더욱이 미국의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조금 신청 절차가 시작되는 일정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 투자를 압박하는 동시에 중국 생산에 제한을 둘 수도 있다고 또 다른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쪽에선 반도체 시장 악화로 실적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마저 커지는 꼴입니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지난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 포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1년 유예 종료 이유를 묻는 질문에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의 한도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공장의 선진 공정에 더는 진척이 없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D램은 18나노미터 이하 낸드 플래시는 128단 이상 생산 장비를 중국 내 업체에 팔려면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선 1년의 유예를 돕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중국 시안 우시, 다롄에서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 램리서치나 KLA 등으로부터 장비를 수입하지 못하면 선진공정 전환이 불가능해져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게 대비옵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또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맹에 기업들의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유예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요청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제재로 얻을 수 있는 미국의 이익이 뚜렷하다며 가능하겠지만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까지 확대할 경우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한국 기업 공장에 대한 제재를 현실화하기보다 미국 투자를 더욱 부추기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또 이들 기업의 향후 10년간 중국 투자 확대를 제한하는 세부 기준 가드레일도 제시할 전망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가드레일 내용이 촉각을 곤두세워왔습니다. 앞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제한은 있었지만 한국 기업의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선 아직 없는 상황으로 선진 공정마저 제한 범위에 포함될 경우 국내 기업들은 미국이나 중국 가운데 한 곳만 선택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게 됩니다. 국내 기업들은 정부가 잘 대응해주기를 기대하는 미국 민주당의 중간선거 패배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와 관련한 한국의 우려를 무시하고 IRA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IRA 강행을 예고한 상황에서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 기공식과 관련해서 바이든은 자신의 업적이라고 치켜세웠는데요. 이런 바이든의 태도에 현대차가 마침내 작심하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관련 공장을 건설하면서 향후 미국의 전기차 견제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스, NYT는 25일 백악관이 중간선거 낙관론을 접고 상원, 하원 전부 패배 가능성을 상정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섰던 지역들이 백중세로 돌아서고 접전 지역 역시 공화당의 기우는 등 민주당의 불리한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성향이 강했던 오리건주는 5명이 하원의원 중 현재 4명이 민주당, 1명이 공화당 출신입니다. 지역구 조정으로 이번 중간선거부터 6명으로 의석이 늘었지만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텃밭인 로드아일랜드주, 2석 모두 민주당, 역시 공화당 후보가 처음으로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 220석, 공화당 212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려면 5석만 빼앗아 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선거 관계자는 현재도 위태로운 상황인데 많게는 20-30석 이상 더 이를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패배는 역시 경제 문제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인정 문제를 핵심 아젠다로 내세웠지만 실제 미국 국민들에게는 휘발유 가격이나 경기 침체 등이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의 새로운 전략으로 자동차광, 카가이라는 이미지를 선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WP에 따르면 바이든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부터 많은 자동차를 수집할 정도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WP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동차 애호가들의 나라에서 자동차광이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여러분은 내가 자동차 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를 바라보거나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낙관적인 느낌을 받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커시 메릴랜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고성능 차를 소유하는 것은 고위급 정치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그것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친밀감을 주고 자신을 강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지도자들에게 남성적인 이미지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이미지 구축에 나선 것은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 잦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홀대를 당한 것이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를 직접 방문해 원유 증산을 위한 비밀 합의를 맺었지만 사우디가 감산에 나서면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육아 안정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나섰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인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대처가 절실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외 우려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사우디를 직접 방문한 것입니다. 하지만 회담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주도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플러스는 지난 5일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0만 배럴씩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사우디와의 비밀 합의를 통해 물가를 잡아 중간 선거에서의 호재를 기대했던 바이든 대통령과 참모진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 백악관 관계자는 이 같은 사우디의 결정에 미국 정부도 당황하고 분노했다면서도 에너지 정책은 원유 생산량이 아닌 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올해 들어 원유 가격이 30% 이상 인하됐기에 정책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물가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EIA는 지난주 미국산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출량이 하루 평균 1140만 배럴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직전 주보다 하루 평균 200만 배럴 늘었는데 지난주 원유 수출량이 하루 평균 510만 배럴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게 된 나라들이 미국산 원유 수입에 의존하게 된 결과입니다. 러시아는 자국과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1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을 지난달 초부터 무기한 중단했고 에너지 대란을 맞게 된 국가들이 미국산 원유 및 액화 천연가스, LNG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결정하고 유럽연합, EU, 이 올해 말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의 원유 공급 능력이 세계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기름값 상승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수출 제한으로 자국의 기름값을 잡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니퍼 그레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8월 정유사들에게 휘발유 등의 수출을 늘리지 말고 재고를 확충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맹국들이 미국산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 통제에 나설 경우에 외교적 후폭풍이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여기에 미국 주요 빅테크들의 시가총액이 지난 1년 동안 4,300조 원 넘게 증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이 자랑하는 IT 산업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글은 유튜브 광고 수입이 줄면서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매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MS는 시장 예상을 넘는 실적을 발표했으나 주요 사업 및 클라우드 부문이 시장 기대치에 다소 못 미쳤고 메타는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5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 주가는 무려 24.6% 추락했고 구글 주가는 2.85%,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1.98%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핵심인 IT 산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에게 남은 방법은 많지 않으며 바이든이 자동차 산업에 더욱 집착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이 동맹 무선 순위에서 밀린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4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과 관련 한국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법을 따라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RA는 올해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게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미국 등지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는 현대, 기아차는 최대 대당 7,500달러, 약 1,077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와 관련해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는데 옐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한국과 유럽 측이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를 확실히 고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은 법이다. 우리는 법에 쓰여진 대로 이행해야 한다. 고선을 그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엄격한 전기차 보조금 제한을 풀기 위해 로비를 펼치고 있는 한국 등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는 재무부가 구제책을 마련해 줄 수도 있다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에 마침내 현대자동차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언론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 AJC에 따르면
호세 무뇨스 현대차그룹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 COO 겸 북미권역본부장, 사장은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마친 뒤 미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무뇨스 COO는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공장 건립 발표를 언급하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런 법, IRA이 나온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존중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2~3년이다. 이 법의 영향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정부와 경제발전 계약을 맺은 현대차 등 자동차 제조업체는 그만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중처벌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뇨스 COO는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를 통해 새 법을 통과시키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이 법을 손질해 현대차 같은 업체의 과도기에 대한 준비 기간을 줄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현대차 소속 임원이 IRA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인데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HMGMA 기공식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현대차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2025년 상반기 조지아주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지만 약 2~3년간은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역시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과 관련해서 IRA에 대해선 별다른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득만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춰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 소재 생산 공장을 건설하면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전문기업인 에코프로는 경북 포항의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 소재 생산 공장을 건립했습니다. 포항시는 23일 에코프로가 북구 흠해읍 영일만산업단지 내 에코배터리 포항 캠퍼스에서 양극 소재 생산 공장인 CAM7을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은 양극 소재 생산 기업인 에코프로 EM이 만들었는데 하이니켈계 양극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 BM과 삼성 SDI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CAM7은 2차전지 양극 소재를 생산하는 단일 공장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54,000T의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에코프로 EM은 지난해 준공한 CAM6 공장에서 연간 36,000T를 생산해 이번 CAM7 공장 준공으로 총 9만 T 규모의 2차전지 양극 소재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CAM7 공장은 시운전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본격 가동되고 생산된 양극 소재는 전량 삼성 SDI에 납품됩니다. 앞서 에코프로는 2017년부터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의 2차전지 관련 산업을 모은 에코배터리 포함 캠퍼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6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했을 정도입니다. 박종환 에코프로 EM 대표는 에코프로의 하이니켈 양산 공정 기술과 삼성 SDI의 첨단 2차전지 설계 및 제조 기술이 결합해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배터리 소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미국 제조업 중심 지역을 배터리 벨트로 바꿔냈겠다는 목표를 선거 전략으론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옐런 장관은 26일 오하이오주에서 연설을 진행하며 해당 지역을 포함한 미국 전역의 글로벌 배터리 기업이 현재까지 1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중부 지역의 전기차 배터리 투자가 물밀듯 밀려오고 있는 것은 해당 지역이 배터리 벨트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하이오주와 인디애나주, 미시건주와 켄터키주 등 지역은 과거 제조업 중심 기지로 부흥했지만 미국에서 제조 공장이 점차 줄어들며 경제 발전이 쇠퇴한 러스트벨트로 꼽힙니다. 러스트벨트에 해당하는 주는 대부분 미국 주요 선거에서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옐런 장관이 오하이오주에서 바이든 정부의 배터리 투자 유치 성과를 앞세운 것도 11월 8일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는 일은 미국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기여할 수 있고 옐런 장관 스스로의 임기 연장에도 중요한 요소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옐런 장관은 그동안 재무 측면의 사만 이외에는 대체로 바이든 정부 정책에 말을 아껴왔지만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적극적으로 사실상의 지지연설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미국의 전략에는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등 한국 배터리 3사의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미국이 전기차나 반도체처럼 배터리 산업도 자국에서 강제로 생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의 배터리 소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을 배터리 핵심 국가로 만들어야 향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던 바이든이지만 결국 경제 문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한동안은 자국의 경제 살리기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한국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양극재 시장을 주도하던 일본 기업들이 최근 들어 한국 기업의 무서운 성장세에 속속 선두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을 일인데요. 한국이 늘 그래왔듯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지위만 믿고 발전을 게을리하던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앞서 나간 것입니다. 점점 가파르게 성장하는 양극재 시장에서 한국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근황과 일본이 반도체에 이어 양극재 시장까지 한국의 추월당인 사연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 에코 배터리 포항 캠퍼스 CAM7의 준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에코프로 EM과 삼성 SDI가 공동 출자한 이 공장은 공사비만 2,73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요. 설비, 품질 및 물류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 방지를 위한 사고 예방 설계를 반영해 가동 안정성을 극대화한 최첨단 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CAM7은 연간 5만 4천 톤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어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의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가 이미 운영 중인 CAM6 공장까지 합치면 무려 연 9만 톤에 달하는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죠. 이 정도 규모의 양극재라면 전기차 100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소화할 수 있어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에코프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캠8, 구도지어 연 26만 톤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빠른 공장 라인 추가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은 670만 대였고 올해엔 이보다 약 52%가 더 증가한 1017만 대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이고 그 배터리의 주요 부품인 양극재 수요 역시 폭발할 전망. 업계에서는 양극재 수요가 2020년 73만 톤에서 2030년에는 605만 톤으로 8배가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에코프로의 대규모 공장 설비 충원은 해외 양극재 생산 업체는 물론이고 국내 업체들도 경악할 만큼 빠른 행보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국내 생산 국내 소비 전략을 펼치며 수출입 장벽을 높이려는 가운데 수출에 의존하는 양극재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현지 생산기지 설립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 기민한 행보로 헝가리에 위치한 데브레첸시와 협력, 양극재 공장 건설을 위한 9,700억 규모의 공장 투자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미국에서도 공장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SK온과 포드의 협력을 얻어 에코프로는 북미에 1조 원 규모의 양극재 생산 시설을 짓기로 확정했습니다. SK온은 3사가 투자의 향서 LOI를 체결했다고 발표하며 회사 지분율과 구체적인 공장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3사가 같이 양극재 공장 건설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죠. 여기서 만들어진 양극재는 SK온과 포드가 합작한 배터리 공장 블루오벌 SK에 공급될 예정인데요. 애초부터 SK온을 주요 공급처로 두고 있는 에코프로 입장에선 이번 합작으로 안정적인 미국 진출을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RA로 인해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에코프로는 오히려 IRA 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코프로가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감행하며 세계 선도 기업으로 양극재 시장에서 강세를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 처음 시작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기업도 아니었을 뿐더러 내일 바로 파산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이었죠.
심지어 2016년까지만 해도 매출 1,000억 원도 안 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의 운명이 뒤바뀐 것은 SK이노베이션에 3년간 10조 원어치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를 납품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에코프로는 2004년부터 양극재 사업을 시작해 10년간 적자였지만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미래 시장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었고, 그것만을 믿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양극재 시장을 고집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양극재 시장 1위 점유율 기업인 스미토모 D를 쫓을 정도로 급성장한 기업이 되었죠. 일본의 스미토모는 전통적인 양극재 시장 강자로 오랜 업력을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에코프로는 이런 기업을 조만간 추월해 점유율 1위를 달성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것이죠. 스미토모 금속광산은 16세기에 창업해 올해 기준 무려 432년을 이어온 일본의 대표적인 비철금속 회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미쓰이, 미쓰비시와 함께 3대 재벌을 형성할 정도로 강력한 기업이었죠. 일본의 패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 GHQ가 스미토모 재벌을 해체해 다양한 기업으로 분해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토모는 본업인 금속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스미토모의 핵심 사업은 자원, 재련, 소재의 3분야로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 분야에서 탁월한 수완을 자랑합니다. 해외 광산 회사를 통해 조달한 구리, 니켈, 금 등 다양한 금속의 원료를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죠. 재련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그 어디 기업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들은 스미토모는 전기차 시대에 접어들면서 금속으로 인한 수혜를 누린 기업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했던 중국이 세계 경제 둔화와 미국의 견제로 인해 비철금속 생산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그동안 다수의 비철금속 광산을 몰래 사들인 스미토모기 가격 상승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니켈산 리튬을 스미토모는 자력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파나소닉이 이 니켈산 리튬을 구입해 만든 배터리를 테슬라에 공급하면서 스미토모는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을 수 있었는데요. 전기차 시장에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테슬라의 주요 소재 수출 기업으로 스미토모가 자리 잡으면서 양극재 시장에서도 1등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스미토모의 글로벌 양극재 시장 점유율은 무려 48.8%에 달했는데요. 이 점유율을 깨고 한국이 스미토모를 따라잡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데다 좋은 니켈 산지도 미리 확보해둔 스미토모를 추월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해 보였죠. 그러나 최근 들어 굳건할 것으로 보였던 스미토모의 양극재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라진 점유율은 바로 에코프로가 잠식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2017년 기준 21.4% 점유율을 기록해 동년 62.7% 점유율을 기록했던 스미토모와 41.3% 피 차이를 보였던 것에 비해 불과 3년 후인 2020년에는 그 격차를 21.2%까지 줄였습니다. 이런 성장세의 비결은 바로 에코프로가 가진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양극재의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전기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에서 우위를 가진 쪽이 곧 더 나은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스미토모와의 기술 경쟁에서 에코프로가 더 좋은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을 개발해내면서 점유율 격차를 크게 좁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공격적인 투자로 생산량 자체를 크게 늘릴 계획인 에코프로는 가격 경쟁력까지 챙겨서 점유율을 더 빠르게 높일 수 있는 상황. 한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스미토모는 인도네시아와 협상에 나서며 안정적인 니켈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니켈 가공 공장 프로젝트가 불발로 끝나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현지 파트너인 PT발레, PT베일와 틀어진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는데요. 현지 업체와 가격 및 공사 일정에 관해 타협할 수 없어 공사 자체가 엎어진 것입니다. 스미모토 금속광산 최고 재무책임자 CFO인 베르나두스 이르만토는 외신 인터뷰를 통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프로젝트의 실패를 만회할 다른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PT발레와 계약이 엎어지면서 다른 현지 업체와의 계약에까지 큰 난관이 발생했고, 타당성 조사에도 시간이 걸리면서 결국엔 안정적인 니켈 수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 대규모 R&D 투자를 하고 있어 자본의 여유가 없는 가운데 바짝 쫓아오는 에코프로의 격차를 다시 벌리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에코프로의 지속적인 성과는 주식시장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성 호재와 스미토모 광산의 부진으로 에코프로는 21.5%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죠. 다른 한국 양극재 생산 기업도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보이며 R&D 투자 및 공장 라인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분사와 더불어 생산 라인을 늘려 향후 양극재 시장에서 세계적인 지위에 도전할 것을 선언. NCM 3원 양극재 위주의 제품에서 알루미늄을 포함한 NCMA 양극재 생산 라인을 구축하며 니켈 함량을 무려 90%까지 높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이니켈이 곧 시장 지배력을 의미하는 가운데 LG화학이 선보인 양극재 제품도 세계 시장의 눈길을 끌었죠. LNF와 포스코케미칼 역시 에코프로와 LG화학을 바짝 쫓으며 양극재 시장에서 한국 기업 전반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 조사 업체 벤츠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 BMI에 따르면 3원계 배터리 양극재 업체 중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5개 기업이 양극재 생산량 상위권에 안착했습니다. 일본과 유럽 기업 위주였던 양극재 시장에서 한국이 비로소 두각을 드러내며 배터리 시장에서 제 역량을 뽐내고 있죠. 반면 스미토모와 함께 상위권 그룹에 속해 있던 일본 니치야 그룹은 한국 기업에 밀려나며 망신을 당했습니다. 과거 반도체 소부장에서 뛰어난 역량을 드러내며 한국 기업은 일본 기업을 절대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 비웃었던 일본은 2023년 들어서 양극재 분야에서도 똑같은 구도로 웃지 못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반도체를 따라 잡혔던 것처럼 양극재 분야에서도 한국에게 밀리는 일본 기업들, 한국의 빠른 성장과 놀라운 기술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한국이 양극재 시장에서 계속 패권을 잡길 기원해 보겠습니다.